안녕하세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봄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온 최초는 늘 경애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 최초의 사립 여성교육기관으로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이화여자대학교.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모시고 이대로 가는 길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안정희 입학사정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안정희입니다. 입시 한라인의 최초의 길,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2017) 이화여자대학교 수시전형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올해 수시 전형에서는 큰 특징으로 수시의 선발 비율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수시와 정시 비율이 한 7대3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제 수시의 경우에는 학과별 선발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탐색한 그런 그 결과들을 잘 표현하면서 지원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형에서의 큰 특징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저희 대학은 이제 고교 추천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지원 경쟁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6점 몇 대 1 정도가 됐다가 올해는 한 4.5대 1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이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 수합을 해서 전형에 어떤 지원하기가 조금 더 주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선발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면접을 봤다면 이제 충원이나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합격의 가능성은 조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희 대학에서 이제 미래인재 전형으로 명칭을 쓰고 있고요. 이제 학과별 선발로 변화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진로를 향해서 다양하게 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면서 자기소개서에 기술을 했고 그런 학생들이 선발이 면접 대상자로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시에서 정시에서 전부 다 저희가 이제 면접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면접에 공통 제시문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인문계열, 자연계열에 공통된 답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근거는 아무래도 고교 교육에 좀 더 기인하는 학생들의 서류 기반으로 일반 면접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로 변화가 된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제공된 질문에 좀 더 편안히 답변을 해서 이미 이제 면접이 10월 말에 진행이 되었는데 학생들의 응답은 편안히 면접을 했다. 또 본인이 제출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반을 해서 면접을 좀 더 선생님들께서 이제 꼼꼼히 자기에게 맞춰지는 그런 면접을 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저희가 수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아까 교과 전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더불어 이제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1월 2일에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미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합격 소식에 기뻐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그런 전형의 경우에는 12월 16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떨릴까요? 네,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은 전형이 있는데 논술 전형이죠. 네. 논술 전형의 일정, 출제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네, 11월 17일에 아마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한 경우에 본인의 이제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논술에 지금 총 매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본교의 논술고사는 이제 열흘 후, 그러니까 11월 27일에 진행이 되고요. 일요일 하루에 오전, 오후, 그다음에 늦은 오후 이렇게 세 타임으로 논술이 진행이 됩니다. 논술고사의 평가 요소는 논술 역량이 이제 70%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가 30인데요. 학생부의 경우는 이제 반영하는 교과가 30단위밖에 되지 않고 또 그 등급 간의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논술 역량이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논술 역량이 중요한 평가 요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술 역량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문제 출제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출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논술 문항이 좀 어렵다 학생들이 우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논술 문항의 곤란도는 점점 고교 과정 기준으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그래서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더더군다나 출제의 원칙을 저희가 고교 과정에 한정되도록 현장 교사분들과 함께 출제한다라는 점도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인문 1, 2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언어 논술로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의예과가 이제 자연 2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가 자연 1입니다. 이때에도 과학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고 수리형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논술 문항이 좀 쉽게 출제가 되니까 그런 익숙함 때문에 답안을 좀 급히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문항이 평이해지면 답안은 좀 더 정교해져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또 이전에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했던 그런 연습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냥 기존에 했던 답안을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 본인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의 스텝을 빠뜨리지 않고 잘 써야 된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논술 전형에서는 또 논술 역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저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네, 최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인문계열 기준으로는 이제 3개 영역 등급합 6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연계열의 의예과는 이제 3개 영역 등급합 3입니다. 그다음 나머지의 자연계열은 2개 영역 등급합 4로 되어 있고요. 장학 지원 혜택이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는 스크랜튼의 경우에는 인문계열로 시험 보는 학생들은 3개 합 4, 자연계열은 3개 합 5, 뇌인지 과학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기준으로 3개 합 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정시입니다. 정시 모집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올해 정시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수시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정시의 선발 인원이 다소 축소되었다라는 점을 이제 학생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정시에서는 수시에서 학과별 선발을 했다면 정시에서는 그 모집 단위가 좀 더 광역화되고 뭐 학부나 혹은 대학 수준으로 조금 더 단위가 커졌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사범대학이나 간호대학과 같이 이제 국가에서 인원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과별로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모집 단위가 커지면 학생들은 지원을 할 때 좀 더 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심리적인 불안은 조금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원의 가능성도 아무래도 조금 더 전년도보다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신산업융합대학이나 또 간호학부, 스크린턴 학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열 구별 없이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계열에 따라서 유불리가 더 존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선발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시에서 인문 자연을 모두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 각 계열에 본인이 인문으로 평가를 시험을 봤으면 인문으로, 또 자연이면 자연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제 다만 수리가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가산점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은 이제 유불리를 잘 판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사에 대한 것도 궁금한데요. 한국사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사 시험은 이제 절대평가로 또 학생들이 필수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은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방향입니다.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문계열 또 자연계열 기준으로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는 3등급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4등급까지 저희가 이제 만점을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점이 수능 100%이기 때문에 1000점이다라고 하면 한국사 시험 점수가 10점, 그래서 총 만점이 이제 1010점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올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장 큰 변화가 프라임 사업 선정인데요. 네. 프라임 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뭐 초래된 변화 뭐 있을까요? 네, 프라임 사업이 이제 결국은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그것의 이제 확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대학의 공과대학이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그 프라임 사업을 계기로 해서 엘텍 공과대학으로 재편이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설 모집 단위도 생겼고요. 휴먼기계 바이오공학부, 사이버 보안 전공, 또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 전공과 같이 여학생들이 좋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전공들이 또 신설이 되었고요. 또 기존 그 전공들도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재편이 되면서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장학 지원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장기적으로 문이과 융합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수시의 경우에 특히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문과 학생들도 이 공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를 몇 개 설정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도 관심이 있다면 수시의 그런 지원 기회를 노려볼 만합니다. 이야기를 전환해서 2018 이대 전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과 비교해서 2018 전형의 특징, 변화의 특징 있을까요? 네, 2018학년도에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80%, 20% 정도의 비율로 수시의 선발 비율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정시에서 수능 시험의 어떤 형태가 어떤 변별력보다는 타당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별력을 좀 더 수시 쪽에서 학생들이 좀 더 본인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흔적들을 저희가 좀 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모드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수시로 옮겨오는 그런 인원의 대부분을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620명을 선발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841명이니까 200여 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분명히 학교 밖의 활동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얼마나 이 학생들이 충실하게 자기 꿈을 키워왔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공교육에 좀 더 어떤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8 이화여대 전형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 전형은 또 폐지하지 않고 계속 또 유지를 하고 가고 있거든요.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가지고 가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네, 이제 그런 그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제 최소한의 학업 역량에 대한 설정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이제 학업의 기초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학업 역량을 해석하는 범위를 좀 더 이렇게 넓게 폭넓게 둘 수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결과 저희가 이제 다른 대학의 이런 많은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내신 등급에 좀 더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의 경우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종합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의 결과를 보면 내신 분포가 1등급부터 5등급, 6등급 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내신이 아닌 어떤 다양한 학교 활동 이런 것들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학업 역량에 대한 거는 미니멈으로 확인을 한다. 이제 이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활동을 폭넓게 보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교과 전형 역시 변화가 있습니다. 1차에서 이 교과 100으로 전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올해까지 저희가 1단계에서 교과 80%에 이제 서류 20%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20%는 이제 학교 생활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측면인데요. 사실은 전형의 간소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학생들이 요 서류 평가의 결과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전형을 좀 더 단순화시키는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그 서류 평가 20%가 적은 비율이긴 한데 워낙에 이 교과 전형은 극상의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서류 평가 20%의 결과에 의해서 조금 순위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은 더 이제 부담스러웠던 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교과 100으로 가게 되면 1단계에 통과된 학생들은 이제 정량적인 내신 등급만으로 이제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의 서류 폐지는 참 바람직한 생각이 심플하게 가니까. 근데 또 고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 예측이 사실 또 쉽지 않습니다. 이화여대에서 평가하는 핵심 역량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서류평가의 요소는 저희가 이제 외부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의 우수성,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어떤 활동, 어떤 수상을 하면 이 전형에 잘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요즘에 뭐 연구, 뭐 R&D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자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들이 학교 활동이나 이런 거에 기인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진행되는 그런 활동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분명한 것은 본인이 어떤 진로를 이제 품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연관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교육 주제들, 이런 것들을 좀 그냥 간과하지 말고 열심히 거기에 뭐 어떤 활동이든 뭐 어떤 그 본인이 거기에서 뭐 대회에 나가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그런 것들이 종합평가에서 다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오해하는 부분 참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보는 전공 적합성을 따질 때 자신이 어떤 활동한 어떤 특정 활동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사실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상당히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활동을 좀 많이 했거나 좀 상을 많이 탄 학생이 있다면 서류 평가를 할 때 좀 더 좋은 가점을 이렇게 부여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상이 많은 학생들은 뭐 학생부가 여러 장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상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 학생들이 꼭 그렇다고 전공 적합성이 높은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조금 부담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전공을 공부할 때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소양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오해가 바로 대학에서 조금 이렇게 뭐 개론이라든지 이렇게 선행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가는 게 전공에 대한 준비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대학의 전공하고 고등학교의 과정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한 5가지 정도 유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뭐 고등학교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조금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학이나 간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뭐 병원에 가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학생이면은 영어나 국어는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예컨대 뭐 복지학과나 혹은 뭐 사범계열 이런 학생들은 뭔가 교육봉사나 이렇게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을 필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물론 본인이 진로를 좀 더 잘 찾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거 없이도 본인의 그런 그 어떤 진로에 대한 설계 값이 얼마든지 있다면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활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면 네. 그 진로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독서라는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독서 활동 기록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나 네. 또는 뭐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또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독서 기록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네. 이제 학생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서를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는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양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내용을 보면 이 친구가 이 독서를 하고 쓴 건지 아니면은 그냥 했다라는 거를 그냥 근거만 남긴 건지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이 그 학생의 독서 역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학생의 내용에서 독서 역량이 이렇게 비춰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선택적으로 면접에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올라가고, 면접에 질문을 받았을 때 독서 역량이 정말 강하게 잘 어필이 된다면 그 학생들한테는 좋은 점수가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든 학생들의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독서 평가 기준이 설정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어리석게 한 것 같긴 해요. 네, 독서 활동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것이 이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네, 자기소개서 작성한다고 학생들이 8월 한 달 날리고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그렇죠. 들었는데요.
자기소개서하고 중요한 것은 학생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하고 손을 잡고 있지 않은 자기소개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부를 보면 선생님들의 언어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의 결과값에 더 기울어져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하나의 경험을 했더라도 거기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 가슴이 떨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묘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작성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완벽하게 작성해서 합격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의 그런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여기에 내가 활동한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를 자기소개서에서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본인이 학생부를 이렇게 봤는데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활동이 없었던 것 같다. 또 내가 네, 그다음에 나한테 의미 있었던 그런 시간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다 하는 학생은 어쩌면 학생부 중심의 전형에 적합한 학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전형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참 자기소개서 어렵습니다. 예. 이화여대 자기소개서를 보면 네. 2017에서 공통문항 3문항만 주어졌습니다. 네. 4번 문항이 지금 없이 이렇게 2017이 이루어졌는데요. 3개 문항만 가지고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인가요? 네, 이제 일단은 학생들한테 좀 더 부담을 경감시키자라는 걸로 출발을 해서 저희가 공통문항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뭐 학부라든지 이 모집 단위가 조금 컸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활동을 진술을 하거나 자기 어떤 의미 있는 거 이런 걸 진술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전공 준비에 대한 거, 본인이 이제 학업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희가 2번 문항, 학교 활동에서 의미 있었던 거 3가지를 쓸 때 그런 활동을 진술하면서 이 부분이 나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연결이 되었습니다라고 기술하도록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학과별 선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진로를 찾아갔던 그 과정을 좀 기술하고 싶다 해서 2018학년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학별 문항 4번을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4번을 신설하면 학생들한테는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2018의 또 전형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똑같이 이제 면접을 또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두 전형의 면접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면접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전형은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나 이런 것들의 기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학생들이 두 전형 간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에 그렇게 공통으로 제시된 문항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제출 서류 기반으로 맞춤식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것은 교과와 그다음에 종합 전형이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서 학생들은 내 활동을 근거로 해서 면접을 했구나라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이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올해 이미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제시문이 없어서 그런 편안한 면접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한 활동에 대한 근거나 혹은 거기에서 배우고 느낀 거를 저희가 좀 더 추적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면접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2018 관련해서 또 영어와 한국사 반영입니다. 네. 네,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2018 학년도에서는 이제 영어가 또 절대평가로 또 한국사가 필수이면서 절대평가로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영어의 경우에는 이제 절대평가에 의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점수에서 저희가 250점을 배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등급 간에 한 10점 정도씩 점수가 이제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의 반영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은 3등급까지 만점,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4등급까지 만점, 이런 그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정시 모집에서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을 보면 인문계열이 영어 30, 탐구 20이거든요. 근데 2018을 보면 각각 25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변화에 맞추어서 비율이나 이런 거를 조정하는 것은 좀 필요했고요. 다른 대학의 경우에 더 적은 비율로 영어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그렇게 너무나 축소된 그런 비율인 경우에 영어 학습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더 소홀히 하거나 좀 더 무력화되는 이제 이런 우려들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습에 대한 것도 동일한 그런 반영 비율로 가자 해서 동비율로 25%씩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가 이제 사범대학하고 간호학부입니다. 그래서 사범대학과 간호학부는 저는 또 수시 모집에서만 선발을 하거든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네, 정시에서 선발을 하는 비율이 아까 이제 20% 정도가 정시에서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 20%의 학생들은 인문계열, 자연계열과 같이 계열로 광역화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광역으로 선발이 되었을 때 1학년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전공을 찾아가게 되고요. 1학년 말에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범대학이나 혹은 간호학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원이 국가에서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쏠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에서 저희가 전원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혹여라도 이제 저희가 100% 충원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그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어서 선발이 됩니다. 네, 오늘 안정희 입학사정관님의 이야기가 쏙쏙 들어오는데요. 자세한 입시 요강부터 지원 전략 그리고 인기학과의 평가 요소까지 그야말로 실질적인 정보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많은 그런 동문들이 입학 때보다는 졸업 때 더 감사하고 더 정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알찬 학교다. 다른 후배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대학이 이화여자대학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을 이화여자대학교 4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또 배움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화여자대학교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기량을 100% 이상으로 좀 더 키워보고 싶은 우리 우수한 여성 인재들 이화여자대학교에 꼭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균 선생님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이화여대 논술은 11월 27일에 실시가 됩니다. 인문 논술은 세문항이 출제되고요. 자연계 논술은 수학, 문항만 이제 출제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능 최저 등급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100으로 진행이 되며 인문계는 국어, 수학 25, 영어 30, 탐구 20이고 자연계는 각 4개 영역 25%씩 반영을 됩니다. 신산업융합대학이나 간호학부, 스크래틀 학부는 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능 점수를 가지고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안정희 입학사정관님 모시고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전형의 특징과 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산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입시 한라인이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 안정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오해 3가지 있는 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남학생이 없을 것 같다. 네, 남학생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을 포함해서 각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멋진 남학생들, 선별된 남학생들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학생들이 학점 따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점을 따기 어렵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이 팀플도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더욱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밥 사주는 선배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밥 사주려고 기다리는, 커피도 사주려고 기다리는 선배들 많이 있고요. 사회에 나가시면 이화여대 21만 명 동문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화여대 많이 지원하세요.